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근데 이게 사정상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를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땅한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능경 원장이 또 박정희 대통령을 좀 연구를 하셨는데 오늘 또 발표 자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시간을 줄여서 한번 저쪽에도 많은 얘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목적은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우리 개발연대를 좀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잘 알아야 평가도 제대로 하고 더구나 오늘날 어려움에 대해서도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국은 뭐냐? 여러분 50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은 깃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박정희 시대 18년은 정의롭지 않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동안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 들으세요? 경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다. 그 정책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0 때부터 저희가 한 일이 뭐냐? 박정희를 청산하고 선진국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따라 배우면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DI에서 1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 박정희는 다 버리고 OECD 하는 거 열심히 했죠.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선진국 됐나요? 행복한가요? 저성장, 2% 대성장, 북한도 2% 성장이에요. 소득분배, 양극화라고 야단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저성장과 양극화를 하겠다고 노력했나요? 자, 그럼 박정희 시대는 뭐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제 양극화라고 해서 동반성장 면허를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도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이 경험을 불평등과 불균형을 만들어낸 시대라고 버릴 수 있겠느냐.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고 옳게 평가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경제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 양극화는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지난 6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사회주의 플러스 사회민주주의, 경제평등을 위해서 온갖 정치, 경제, 체제 실험을 했죠.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선진국이 부딪힌 게 뭐예요? 저성장과 양극화예요. 우리는 그걸 늦게 했어요. 박정희 시대는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반대로 했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이 한 거 똑같이 했더니 똑같이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했다. 경제학계가 이걸 설명하려고 전 세계 유명 경제 노벨상 받은 데 떠들지만 제가 보기엔 다 하수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 박정희 시대를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좀 제대로 찾아보자 이거죠. 제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한 20, 30년하고 지난 30년의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평가를 좀 하다. 박정희 시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는 반대로 해가지고 오는 게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시대에 포함하는 30년과 그 이후에 30년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딴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송국 선생님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규칙, 경제 규칙, 법제도, 정책을 다 해야지 국가가 굴러가는데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30년과 그 이후의 30년은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경제 규칙하에서 사는 다른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도 같은 국민이 아니라 다른 국민이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국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 농촌을 물론이고 전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정신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자주정신이 없는 국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실패는 전부 다 사회 탓이고 남 탓이고 국가의 탓이니까 다 그가 매겨 살려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시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내 탓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회로 대접받고 국가로부터 대접받는다. 이게 자주정신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정신이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난 6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박정희 혁명이 5.16 혁명하고 수출 입국을 내고 3년 만에 64년이죠. 1억 불을 달성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을 연평균 8.5% 넘는 성장과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불평등, 뭐 불균형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월드뱅크가 1993년에 발간한 아시안 미러클,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뭔 의미예요? 전 세계 40개국을 통틀어서 박정희 시대를 포함하는 30년 동안 경제 성장과 분배를 그려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 수평축은 경제 소득 분배가 얼마나 양호하냐. 이게 작을수록 양호한 거예요. 수직축은 성장률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가 월드뱅크에서 보기에 가장 양호한 동반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 성장률이 최고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최고의 동반 성장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최고의 동반 성장을 찾는다고 하다니. 또 박정희 청산하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지식인 사회는 마찬가지. 또 심지어 경제학교마저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1990년대가 되면서 선진국대가 또 애를 썼죠. 80년대 후반이고요. 이게 대한민국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몇 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 시대가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의 숫자가 80년대 말까지는 계속 대기업 숫자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계속 대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대기업 가고 싶잖아요. 이게 뭡니까? 끝뿐이에요? 이건 중견기업. 중견기업도 1980년대 말서부터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디에 여러분 자제분들 다 대학 졸업 시켜서 일자리를 맡길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오공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의사회 구현 깃발을 내걸고 박정희 시대는 대기업을 만들어서 특히 재벌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핍박을 받았다. 중소기업을 키워야 기업 생태계가 균형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깃발을 들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요즘은 200개도 넘는다고 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무슨 법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전부 다 안전뱅이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100이 넘으면 중소기업 중에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요. 중저기업으로. 100 이하는 계속 안전뱅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적어도 100을 나타내다가 8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 수치가 60대까지 내려가요. 이 얘기는 뭐냐? 매년 중소기업은 내려가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 뭐예요? 9988. 중소기업의 숫자가 99%, 일자리가 88%가 중소기업에서만 나온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제분이 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다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총 투자입니다. 기업이 하는 투자인데 이걸 보시면 이것도 90년대가 지나면서 급속도로 투자율이 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간에 외국에 나가는 투자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 국내 투자 안 하고 다 해외로 보냐. 그 여러분의 자식들의 일자리를 다 해외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경제학가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생산성 지수예요.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 이렇게 나중에 토론하는 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지표를 놓고 보면 전부 다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다 떨어지고 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기업 잘 되게 하고, 생산성 높이고, 애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선진국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표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떡할 것이냐.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제도, 기업제도가 발응하지 않고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게 이거 철칙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모든 경제가 농경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사회주의가 망하고 나니까 모든 나라가 다 농경사회로 가고, 왜? 기업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총 전체 기업이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잘 보세요. 60년대, 80년대까지는 연평균 40% 가까운 증가, 자산의 규모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80년대에서 왜 아닌지 96년까지는 겨우 17%?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평균 3%가 안 되는 기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디서 여러분이 자제분들의 또다시 일자리를 찾을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떡할 것이냐. 문제는 뭐고 원인은 뭐냐. 이거를 찾아서 제대로 고치지 않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른 국민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남탓, 행동이 달라지고 이 추세, 이 경향이 없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복잡한 얘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경제 발전은 뭐냐? 여러분, 이게 좀 어렵고 간단하게 한 1, 2분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요,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100개를 만들면 경제학자는 경제가 10배 발전했다고 해요. 소득도 10배 늘어나고. 이건 말이 되잖아요. 아니, 마차를 10개 만들다가 100개 만들면 10배 늘어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차를 만들다가 기차 만들고, 기차 만들다가 자동차 만들고, 그만큼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인 거죠. 마차를 100개 만들어서 철사로 입으면 그거 기차가 되나요? 이게 오늘 경제학이 부딪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박정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마차 경제에서 적어도 자동차 경제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힘이 뭐였느냐? 우리 성복 교수님은 동력! 이 동력을 어떻게 박정희가 만들었느냐? 저는 그것에 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동력을 일으키는 게 필요한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력을 일으켜야 되느냐.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만드는 사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차 만드는 사람을 우대해야 되겠습니까?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창조적인 사람을 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주선 만드는 사람을 우대해야 마차 만드는 사람이 우주선 만드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국민을 그늘진 곳에 있고 다 어렵다고 해서 이 국민을 어떻게 양주로다 올릴 것이냐. 이게 박정희의 손이 부딪히는 문제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잠자고 해방 이후에 20년 동안 자본주의 시장을 열렸는데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고 농촌의 보릿고개도 그냥 하늘에 다시다 하고 다 사는데 어떻게 동력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차를 만드는 사회를 어떻게 자동차 만드는 사회를 끌어올릴 것이냐. 경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나름대로 고민한 그때 얻은 결과는 아하! 신상 필거래 원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앞장서고 마차 만드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만들면 내가 지원하지만 마차를 계속 만들면 당신은 내가 같이 안 하겠어. 이게 박정희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수출에 아무나 지원 안 했어요. 수출 많이 하면 더 지원했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수출을 다른 사람보다 1불이라도 더 하는 게 성공과 수출 엑스포트 오다. 수출 아니면 죽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다른 마을보다 내가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야지. 대통령이 와서 상 주고 했지. 안 그런 마을 지원했나요? 대한민국의 20년은 성과와 노력을 기초해서 신상 필벌의 원리에 따라서 앞서고 노력하는 사람은 폭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금 후진국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팔고 온갖 우리의 노하우를 팔지만 바로 이 동력과 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원리를 모르는지 아세요? 바로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이념 때문에 그 동신상필벌의 원리를 치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지금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저개발도상국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느냐. 전부 다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 이념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어떻게 신상필벌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지난 60년 동안 선진국이 된 다음에 전부 다 사회민주주의 도입해서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할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시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저 뒤에 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앞에 서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30년 동안 노력했더니 그늘진 곳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고 너도 나도 다 그늘진 곳으로 내려가서 정부의 보호를 받고자 하니 이날에 누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창조의 DNA를 키워낼 것이며 모든 사회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버스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정치권이 풀어내지 못하고 정말 그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창조자도 없고 무임승차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창조야. 이퀄하고.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속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게 평등해요. 모든 사회가 평등하니 시장에서 모두가 다 잘 결정될 테니 터이니 대통령 당신은 빠지고 정부도 빠지고 시장이 맡기면 다 잘 된다 하는 게 경제학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과도하게 단순화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경제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시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사람들 사이에 차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창조자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 창조자가 되니 모두 다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일반화 세상에서 천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나도 다 잘 된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 후진국이 부딪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월드뱅크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다 가만히 있거라. 시장이 맡기면 만사가 형통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게 칼 막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창조자라는 놈들이 무임승차자를 맨날 착시하니까 이러면 창조자를 없애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공산혁명하자. 또 예를 들면 자본가나 기업가가 창조에 해당되지만 근로자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니 근로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창조자를 없애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게 사회주의 이념인 것이죠. 이게 박정희는 뭐냐? 아니야. 세상을 보니 세상의 변화와 발전은 앞선 사람, 창조자한테 따라 배우는 것이야.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발전할 길이 없어. 세상에 아는 게 있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 어디서 배웠어요? 일본한테 배웠잖아요. 요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친일이래. 아유 여러분, 박정희는 일산이잖아요. 일제시대 태어나서 일제시대 최고의 학력으로 공부하고 일본을 다 꿰뚫었으니 일산이죠. 그런 사람을 친일이냐 아니냐 이게 그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본의 명치유신의 산업화 전략이 다 들어가 있고 서구의 산업화 전략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 이렇게 따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섭섭하죠. 아, 박정희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등소평이가 누굴 따라 배웠어요? 박정희를 그대로 따라 배웠잖아요. 박정희 없이 우리의 성공 없이 어떻게 중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열심히 무임승차해서 배워서 물론 옛날에는 좀 무시했죠. 근데 요즘은 아빠 엄마한테 다 무임승차해서 배워놓고 모시지도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왜? 나봐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DNA, 성공의 DNA, 자기한테 지식을 줬으면 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안 하면 그 창조의 DNA는 안 생기는 것이죠. 박정희의 세계관 뭐냐? 세상에 창조자가 많아야 선진국이 됩니다. 산업혁명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세상은 뒤에 따라오는 무임승차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베끼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해요. 누구한테 불공평해요? 창조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입니다. 남한테 모델이 되고 성공 노하우를 창출하는 훌륭한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다 베끼는데 값을 받는 방법이 있죠. 사회가 또 그걸 폄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환영사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 전 세계가 주저앉고 있는 게 수만 년 동안 농경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접도 안 하고 다 베껴먹고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그런 사람은 안 생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창조적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수만 년 역사를 통해서 이름 있는 사람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뉴턴? 오늘날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창조야.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립합적. 박정희가 한 일은 뭐냐? 그렇지. 우리나라에 창조적인 기업을 키우고 창조적인 과학자를 유치해서 키우고 실업학교를 만들어 창조적인 근로자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뭉치면 창조적인 새로운 경제, 자동차 경제가 된다고 통찰이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만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원인은 뭐냐?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 남한테 도움되는 일, 국가에 도움되는 일, 성과를 내고 앞서가는 사람, 자주하는 사람은 항상 유리하 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양재로 나오고 그게 바로 동반성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고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의 이념이냐? 바로 칼 막스의 이념이에요. 자본주의, 칼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이놈이 나를 착취하게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의 이념은 뭐냐? 내 옆에 훌륭한 우리 송 교수님, 두 분 송변학 교수님 이런 분 모시고 우리가 옆에 훌쩍훌쩍 훔쳐보고 어느 날 갑자기 뛰어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이치다. 흥하는 이웃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안 되는데 박정희 성공은 바로 흥하는 이웃을 끝없이 만들어내면서 흥하지 않은 이웃을 다 같이 성공대회에 참여시키는 그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 출발의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어요. 첫째, 진나라 때 법과의 신상 출발이 진나라 법과 사상에서 나왔죠. 그뿐이에요. 공자의 논어에 화이구동 동의구화가 뭐예요? 다른 걸 다르다고 그러고 화합을 해야지. 다른 걸 다 같이다고 하면 그 신상 출발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 꼭 같이 치고 간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그래서 동의부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제1대조입니다.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화실생명 동적불기다. 무슨 말이냐? 다른 속에서 화합을 하면 끝없이 생명이 창출되지만 다른 걸 무시하고 신상필벌을 안 하는 거죠. 각계 딱 만들어버리면 모든 생명의 현상 죽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뿐인 줄 아세요? 경장에도 있어요. 서양에. 서양에서 하늘은 스스로 눈가를 걷는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신상필벌을 서양에서는 정의의 율법이다. 이렇게. 박정희 시대를 정의롭지 않다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내건 오공정부는 세상 이치를 딱 물어본 것이에요. 박정희 시대야말로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을 또 대접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바로 정의의 율법을 실천한 기간이 박정희였고 그 기간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동반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이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건 하나도 없다. 자, 단언합니다. 손 교수님 나중에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경제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에서 뭐라 그래? 인센티브를 다르게 하면, 잘하면 대접하고, 안 하면 대접 안 하면 그 힘이 산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학에도 일부 이런 이론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여러분, 잭 웰치라는 유명한 경영, 구루라고 있잖아요. 잭 웰치. 이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 했어요? 밑으로 20% 잘라라. 다그리 죽겠다 그러겠지. 그러나 그게 밑으로 20%를 살리는 일이잖아. 다 노력해서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이론은 박정희 이론이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주장하고자 하냐면, 박정희의 시대는 특수한 시대도 아니고 특별한 이론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상 필벌에 의한 인센티브 차별화죠. 이 원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산업혁명, 경제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관찰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게 없이는 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끝없이 차별하고, 돈 가져와서 끝없이 좋아하는 것만 사니까. 정치인들 삼성 때려잡자 그러면서도 다음 삼성 제품만 사고 다니는 게 그런 꼴이에요. 시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골라서 더 대접하는 것이죠. 이 이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만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생겨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기업이 갈 때는 차별을 잘해야 돼요. 성과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도 그 일을 같이 해야지만, 이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경제발전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통합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저 보십시오. 경제적 차별화, 다른 걸 다르다고 하는 거는 경제발전의 필수 전제죠. 아니, 다른 건 다르지 않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경제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과일동 동의부와 과실생물 동죽불계의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통합을 많이 얘기해요. 소통.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차이와 차별을,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소통과 화합을 얘기하는 것, 다른 걸 다르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이게 국가보복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다른 것을 같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 시장에 가서는 끝없이 재벌을 키우면서, 아시죠? 좋은 물건 산다고 재벌을 키우면서 돌아서면 재벌을 죽이겠다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거는 제가 다 됐죠? 예. 제가 이렇게 동안. 그래서 박정희 시대 저는 이걸 관치 차별화라고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관치 평등주의. 정부가 나서 다 갖게 만들려고 이거 다 망하는 거죠. 시장은 차별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나서 야, 차별하지 마라. 그 시장이 움직이겠어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난 30년 동안 해오니까 균형발전이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좀 정치인들 하는 말 좀 세게 들으세요. 균형발전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 다르게 발전하는 거죠. 아까 공자님, 자구명, 여러분 모든 게 차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노력을 해야지만 발전하는 거지. 차이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모든 국민이 앉아서 그래? 차이를 없애줘. 나 좀 도와줘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까 얘기했죠. 새마을운동, 수출 육성 정책, 중화 육성 정책,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과 마을만 앞장서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상필벌의 차별화 원리고, 이게 박정희의 성공을 가져왔는데, 지난 30년 이게 소위 말하는 평등주의의 핵심이에요. 재벌이면 무조건 크다고 얘기하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작다고 지원하면 안 되죠. 중소기업이지만 다른 기업보다 성과가 좋아서 지원한다. 그래야지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가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니까 중소기업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다 열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동성, 아까 우리 송 교수님 얘기한 그 동력을 죽이는 다른 정책들이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도입됐다. 이게 경제민주화 마찬가지, 산업정책도 전부 다 평등주의예요. 잘하는 기업을 봐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잘하는 좀 제껴놓고 하는 거죠. 수월성 추구를 안 해요.
교육도 시키면 공부를 잘하게 교육을 시켜야죠. 너도 너무 많이 클래스에 집어넣으면 뭐랍니까?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 안 시키는 대학 졸업장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창피한 게 문제 아니에요. 요즘 새마을정신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교육 평준화 뭐 이런 걸 살펴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반박정희, 반신상필벌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을 가져가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돼요.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신상필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이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정치가 민주정치에 성공하지. 아무리 좋은 비사회부를 해도 차이를 무시하겠다고 나가는 정치. 절대 국가를 일으키지 못한다. 경제정책도 지금 다 나눠먹기에 절대 안 된다. 사회정책도 다 나눠먹기에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가난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더 앞장세우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가난하다는 레터리를 달라고 이 레이블을 달라고 이렇게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요즘 얘기하는데 박정희 차별을 인센티브의 차별화를 위해서 창조경제를 일으켰는데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성과가 없다. 기업정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말고 기업 가리지 말고 분야 가리지 말고 성과 있는 기업이 한번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밀어라. 차별하지 마. 그래야 발전도 하고 경쟁도 일어나고 독점도 없어지고 만사 형성이 될 수 있다. 노사관계 절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다. 노사관계는 싸워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건 사회주의 이념이다. 이거 자본주의 이념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노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 찬반, 시너지도 생기지 않고 찬반은 안 돼. 그런 경우 절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흥하는 일세 내가 흥한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교육, 과학기술 이거 전부 다 평등돼요. 훌륭한 교수, 훌륭한 과학자 우대할 줄 알라. 예.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대책 전부 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이라고 다 안 됐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발현할 줄 알고 선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정책을 해야 가난한 사람도 노력해서 새로운 것과 같은 것이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하고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이게 참 긴 얘기할 시간이 있지만 이게 큰일 날 있다. 마지막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절대 특수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성공의 원리는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고 지금도 적용할 수 있고 서구 선진국들이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꼭 같이 했다. 다르지 않다. 박정희를 특수하게 보면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바라기를 대한민국에 말이죠.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다. 전 세계 경제학계, 전 세계 지식인들이 박정희 시대를 예외적인, 물론 박정희의 성공은 인정하지만 그 시대를 이론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대한민국의 학계가 박정희 시대를 일반 이론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면 그건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새로운 문명학을 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나서가지고 왜 일을 안 할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평소에 감사합니다.